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진귀한 이야기, 삼국유사와 떠나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우주에서 진귀한 이야기겠지.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우주인이 듣고 있겠어요? 외계인이 무슨 삼국유사 얘기를 듣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지. 그래서 잘 오신 겁니다. 이거 딴 데서는 잘 못 듣는, 외계인도 못 듣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군신화 이야기, 단군신화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막 중첩되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층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어떤 하나의 구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의 구조는 환인, 환웅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환인은 아마 태양일 것이다. 그리고 환웅은 그 빛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 그 다음에 단군은 제단의 군장. 그래서 이제 제사장. 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 수 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1500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제사장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군신화 이야기를 보면 환웅이 서자라고 나옵니다. 서자. 적자는 그냥 아버지 있는데 있겠죠. 서자니까 뭐 옆으로 나오겠죠. 삐져 나오겠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인데도 나오는 거는 동생한테 밀렸을 때,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조상, 이 석가족이 분류할 때 보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밀려서 그렇게 이제 이주하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집단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갈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봅니다. 환인을 태양을 믿는 어떠한 종족이라고 보면 되고, 그게 북방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로 일부가 남하한다라고 이해를 그냥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걸 이제 보통 하늘에서 내려온 거를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환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어떤 한 부류가, 그리고 저기서 서자라고 하는 거는 첩자식이 아닙니다. 지차라는 뜻입니다. 지차 뭔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장남이 아닌 사람을 예전에 지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자식이라도 차남은 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서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인식처럼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정실이 아니야. 그런 자식을 홍길동이 서자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머니가 아닌 정실 부인이 아닌, 정실 부인은 여러 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뒤로도 정실로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제 적자, 그리고 그 나머지 첩으로 해서 본부인까지 채 못 올라간 분은 서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옛날에는 장남이 아닌 차남은 무조건 다 차남부터는 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전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자라고 하는 거는 차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첩자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서자는 그런 뜻으로 보통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태양, 그 다음에 태양의 어떤 양적 동태, 그 다음에 여기는 제사장,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태양신을 믿는 어떤 좀 더 선진 종족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갈라져 나와서, 그러니까 서자가 갈라져 나와서 한반도 쪽으로 남하하는, 그래서 이쪽이 문화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문화가 좀 떨어지는 원주민들, 나중에 나오는 곰과 호랑입니다. 이쪽을 이제 이렇게 복속하고 지배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합하는 구조로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층위로다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건 3이라는 숫자고,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3이라는 숫자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석재환인이라고 나와. 이 환인이 그냥 환인이 아니고 석재라고 하는 건 제석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랑 벌써 섞였구나. 단군신화가 어느 정도 유포될 때 환인을 전통적인 신으로 본 게 아니고, 태양 숭배와 관련된 그런 신으로만 본 게 아니고 불교적인 제석천과 섞였구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불교는 외래 종교입니다.
인도에서 넘어온 외래 종교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섞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되게 재밌는 게 불교가 전통 문화의 대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섞여서 지금은 떠낼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흔히 말하는 물에 녹은 커피 믹스와 같은 거라서 원래는 다른 데서 이렇게 서로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커피, 프림, 설탕이 섞여 있지만 실제로 그게 물에 녹아버리면 그리고 그게 한번 휘저어져 버리면 그 뒤부터 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벌써 섞였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불교가 이련이 삼국유사가 쓸 때가 1200년대 이 근처인데 그러면 벌써 불교 들어온 지가 300년대에 들어왔으니까 한 900년 뭐 이렇게 흘렀잖아요. 900년이면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대가 굉장히 커져서 그래요. 우리가 천문학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억년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요 몇천 년 이게 무진장 큰 기간이에요. 한 1000년, 900년, 1000년 정도 섞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하느님을 불교의 제석천하고 이건 인도의 하느님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도 또 일어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여호와 야훼를 하나님으로다가 대치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착화되는구나 라는 걸 그래서 여기에 불교적 요소가 있구나. 불교적인 게 벌써 들어가 있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삼위태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태백을. 그래서 서자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환웅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찝쩍거리는 게 이렇게 땅 위를 하늘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서 어디를 내려다 봤다고 얘기하냐면 삼위태백입니다. 뭔가가 있대. 삼위태백. 여기서도 또 3이 나오네. 여기서 지금 세 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또 3이 나오잖아요. 3. 그래서 3위는 구월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백을 묘양산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봤었어요. 묘양산. 북한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금강산과 더불어서 그래서 묘양산 보현사 서산대사가 계셨던 어떻게 보면 북한 불교를 대표하던 이북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사찰이에요. 묘양산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백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태백산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묘양산으로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삼위태백 이렇게 나오는데 저 태백이 사실은 중국 지명이에요. 중국 지명. 그래서 중국 장안, 지금 서안 남쪽으로 가면 진령산맥이 있고 그 진령산맥에 종남산, 그 유명한 종남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엄종, 그 다음에 저 삼계교, 그 다음에 뭐 정토종, 율종, 남산 율종 뭐 할 거 없이 그쪽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불교가 꼽히는 중국 불교, 종파 불교가 꼽히는 데가 종남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중국 장안의 남쪽에 종남산, 남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 남산도 존재하게 됐다. 여기서 서울이라는 거는 신라의 서라벌 경주의 남산 그리고 그걸 본딴 게 서울의 남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 남산 문화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어떻게 보면 중국 장안의 남산이 불교적으로 굉장히 성세를 보였던 그런 개인적으로 저도 그 남산을 좋아해서 중국 남산을 제가 한 대여섯 번은 갔을 거예요. 계속 답사를 갔거든요. 거기 큰 스님들,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은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스님 거기 뭐 의상대사 유학한 데도 있고 자장률사 유학한 데도 다 거기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거기를 갔고 그리고 경주의 남산도 아시다시피 진짜 뭐 불교 유적들이 이렇게 다 산재한 그러고 보면 잘 땄죠. 아무튼 그런 지명도 중국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우리 한강도 중국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양자강의 지류로 한수가 있고 그 한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이 본 따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질령산맥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태백산이 있습니다. 산맥 안에 산이 있어요. 산맥 안에 산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리키는 산. 근데 이 태백산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태백산을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져서, 그리고 그 태백산이 굉장히 신령스러운 산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게 이 태백산이에요. 태백산.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저도 못 가봤고, 가봐도 별 볼 일은 없습니다. 거기 군사 작전 지역으로 지금 묶여가지고 볼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서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별게 없더라 이러는데 뭔가 엄청 영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안에서 유학하셨던 자장률사가 그 태백산을 우리나라에 와서 찾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찾아지는 게 태백산 정암사, 지금은 한백산이라고 되어 있는 정선의 정암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태백산 찾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태백산을 찾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가 또 찾냐면 의상대사가, 내랑 그러니까 종남산에 유학했던 사람은 전부 태백산하고 뭔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붓다로드 중국 얘기할 때 태백산에 갔었던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줬죠. 현수법장 스님. 현수법장 스님. 화엄종의 삼조고 어떻게 보면 화엄종의 완성자죠. 그래서 현수종이라고,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현수종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온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현수 스님도 이 태백산에 갔고, 그래서 의상대사도 태백산에 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갔었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소백산 부석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석사 일주문에 보면 태백산 부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암사는 정암사적기 같은 데 보면 태백산 정암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장률사 기록에도 태백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두 분 다 장안에 가서 그 종남산에서 유학할 때 뭔가 태백산에 가서 엄청난 뭔가 이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안 나올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비슷한 데를 찾아요. 그걸 이제 태백산 찾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자장률사나 의상대사 같은 분이 자꾸 태백산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기록이 없어서 다 사라진 거예요. 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석사나 정암사의 태백산이라는 게 이렇게 막 박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백산이 굉장히 신성한 산 같은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군신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군신화로. 그러니까 석재환인에서의 이 석재라고 하는 제석청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태백산 이야기는 불교에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단군신화 중에서 불교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 그래서 만약에 태백산이 단군신화의 필수 요소라면 의상대사보다도 더 늦은 겁니다. 성립시기가. 성립시기가 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재환인 부분은 주석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원판이 아니고 약간 주석으로 써놓은 걸로 봐서는 그거는 그냥 뒤에 붙어도 별 문제는 없는 거고, 삼위태백할 때 저 태백산 신단수 이렇게 나오는 그 태백산이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어떠한 단어야라고 하면 단군신화는 의상대사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성립 시기를. 그리고 단군신화가 이제 결정적으로 늦다라는 흔적이 뭐냐면 남성주의죠. 남성주의. 연대가 올라가면 여성주의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태백산 신단수 쪽으로 내려와서, 신단은 여기 계속 다 신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성스러운이라는 거고, 신단, 그러니까 나무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무속 무자를 보면 이렇게 해서 하늘과 하늘, 땅을 연결하는 어떠한 솥대, 아니면 이거 신장대, 당간지주 할 때 그 당, 이렇게 연결하는 어떠한 뭐랄까 엘리베이터 같은 거, 요거 나무라고 봅니다. 보통 이거를 우주목이라 그래요. 우주목, 우주의 나무, 우주목, 우주 중심에 있는 나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춤추고 이렇게 춤을 춘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뺑뺑이를 돌면서 이렇게 아싸리 이러면서 춤추는 거야. 그게 저 글자예요.
무자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나중에 이제 신라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신라의 금관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신라 사람들이 박씨, 석씨, 김씨로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신기와 관련해서 그게 무당 제사장 같은 계열이에요. 초기가. 그렇다 보니까 혈통 중심이 아니고 신기가 강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라무당 같이 이런 사람, 재정일치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성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요소고, 그러다 보니까 금관 보면 이제 금관을 이렇게 쫙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 이걸 나무라고 봐요. 이런 나무들이 쭉 있고, 나무가 있고, 이거 한 100개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 그 뒤에 사슴뿔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서봉총 금관에는 여기 새도 있고, 그래서 새가 이 나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새가 전령입니다. 신과 매개하는, 신과 왔다 갔다 하는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말고 또 다른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게 향은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메신저라니까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향은 신명과 통한다. 제가 전에 그 아도기라쪼 얘기할 때 무코자 그 얘기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새로 보는 거고, 그래서 제사상에서 예전에 조상이 드시고 나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줬나? 그 쌀가루를 제상에다 쫙 뿌리면 새 발자국이 남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이러한 식의 새 토템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새 토템은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김할지의 계림 이렇게 해서 또 나오겠죠. 계림 새 토템.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시조들 다 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새 토템과 무관하지 않다. 다 알 출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무, 사슴, 새, 이게 기본이에요. 저 북방 약간 툰드라 지역에 그러한 무당들, 탱글이라고 하는 그런 무당들, 되게 재밌는 게 당군도 탱글에서 나왔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설도 있다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당, 이게 시베리아 샤머니즘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신무들이.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런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하는 그런 무당들 인간 문화재입니다. 거의 전멸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 가면 아직도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가 한 50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0에서 50만입니다. 정식 등록한 사람만 30만 이상이고 비등록한 사람까지 치면 한 50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그 동네에서는 전멸당하고 인간 문화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겁나 많다더라.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 어떻게 보면 선불교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임재종. 지금 조계종이 임재종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임재종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절대 다수고, 조계종이 임재종이니까 절대 다수고. 이거 좀 재밌지. 그리고 성리학, 주제학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는 없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우리나라는 아주 건재해 아직도.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저항하다가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우리가 걔네를 도리어 본토를 가르쳐 줘야 돼. 되게 재밌는 거 있습니다. 우리 종묘 제례학 할 때 8일무라는 게 있어요. 8줄로다가 가로 8줄, 세로 8줄 해서 88에 64명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제후나 안 그러면 황제 앞에서 무덤 그 사당에서 춤추는 건데 그걸 8일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 배워갔어요. 우리가. 근데 더 웃긴 건 막상 보러 가면 여자들이 한다는 거. 나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거 원래 남자들이 해야지 여자들이 그거 춤추면 안 되거든요.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주가 남성이 지금은 이제 제주가 여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 유교 문화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제사 문화에서는 여자도 제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제사는 제주가 여성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야 종묘 제례에서 8일무를 여성이 춘다고? 그 여성들이 누구냐면 그냥 고등학생일걸?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그런데 그나마 중국에 우리가 또 수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종묘 제례학이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유산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래서 본토를 가르쳐주는 재밌는 문화예요. 재밌는 문화. 자, 단군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3 숫자와 관련된 게 사실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요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 요소는 불교에 아주 불교를 안 타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단군 신화에 인입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빼박입니다. 빼박. 그런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3이라는 숫자가 이제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단수로 내려와서 뭐 어떻게 내려오냐면 풍백우사 운사 바람 비 구름 세 명이죠. 세 명 또 3 삼위태백 3 이렇게 환인 환웅 당군 3 그래서 바람 비 구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농사 얘네 농사 쪽이네 유목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60가지를 주관한다. 이것도 이제 삶하고 관련이 돼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일 360이라는 건 보통 모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대. 하늘에서 내려왔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곰하고 호랑이 우리 그쪽 팀에 합류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리고 곰 토템은 곰하고 인간하고 연결되는 이러한 토템 구조는 사실 시베리아 쪽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곰이 이렇게 서 있고 이러면 사람 비슷해. 아니 사람 비슷하다니까.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편입하면 안 돼요? 라고 했대잖아요. 호랑이도 뭐 저거 엄청나게 세죠. 호랑이 진짜 뭐 몰라 호랑이가 세다 뭐 사자가 세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호랑이가 세다는 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아마 1대1로 붙으면 이기기가 같은 서식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길 확률이 더 크지 싶어요. 왜냐하면 호랑이 약간 매복조거든요. 매복조.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호랑이는 치사하게 무기를 쓴다니까. 그래서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발톱이 착 나오죠. 그래서 울버린이잖아. 호랑이가. 짜증나면 울버린으로 바뀌면 이렇게 쫙 나오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딱 긁으면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은 재생 공간이에요. 보통 이제 동굴이 나오면 무조건 재생입니다. 재탄생의 공간. 그러니까 변화하는 공간. 그래서 어둡고 그 변화를 통해서 각성한다. 이게 신화 구조에서 늘상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동굴에서 뭔가 변신을 하거나 동굴을 통과하거나 이렇게 나와요. 동굴을 통과하면 완전히 다른 반전의 세계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뭐 무릉도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청학동 전설도 그렇고 다 그 동굴을 넘어가면 거기에 갑자기 이상 세계가 떡하니 나온다. 하지만 오늘날 같이 구글 위성지도로 찍어봤을 때는 그런 건 없더더라. 위성지도로 다 위에서 보기 때문에 뭐 동굴을 넘어가면 뭐 다른 게 나와요. 뭐 몰라. 저게 동굴을 블랙홀로 보는지 모르겠어. 다른 세계로 위몰 같이 완전히 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차원의 공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쑥하고 마늘을 줬대잖아요. 근데 너무 조금 줬어요. 20 덩어리 줍니다. 20쌈 이렇게 쌈지 이렇게. 그래서 쑥하고 마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농담할 때 뭐 마늘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근데 보면 마늘이 아니고 달래였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걸 보면 마늘하고 달래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오신채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쑥이 쑥대밭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모기뿔 피울 때, 그 다음에 쑥뜸 뜰 때 이게 삿된 거를 물리친다 라고 하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털어낸다 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마늘 이런 거는 이제 냄새를 통해서 부정한 거를 물리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매운 거, 그리고 저기에도 불교적 요소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쟤네는 불교에서는 저런 걸 금지시키는데 쟤네는 저걸 먹어야 된대. 그러면 불교하고 약간 각이 다른 성향이 있구나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단편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영향관계가 존재는 하는 것 같다 라는 걸 1차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를 하면, 이게 이제 100일 기도의 시조거든요. 100일 기도를 하랬는데 100일 안 돼서 21일 만에 변신을 했지. 곰이 변신했지. 곰이 사람으로 변신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지퍼를 내리고 벗으면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지퍼를 내려도 쓸 수가 없죠. 아니, 그렇잖아? 근데 곰은 이렇게 지퍼를 내리면 사람같이 됩니다. 웅녀는 아줌마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곰이 변했으니까 떡대가 좋겠지. 얍실얍실한 그런 분은 아니고 약간 양귀비 스타일이지 않았겠나, 이런 추정을. 곰이잖아. 곰이잖아. 곰 같은 마누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는 도망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해드렸었는데, 호랑이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저게 이제 사기 계약의 피해자였다. 곰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쑥하고 마늘도 먹을 수 있지만 호랑이는 처음부터 먹을 수 없는 거를 받았다. 이래서 짜증이 나서 호랑이는 계속 굶고 있었고 곰은 저거라도 먹고 있었고, 그래서 호랑이는 못 버텼을 거다. 그렇지만 저 호랑이는 진짜 신사다. 만약에 나 같은 놈이었으면 내가 곰을 잡아먹으면서 경기를 끝내버렸을 건데 판을 깨는 거지. 그런데 저 호랑이는 굉장히 신사적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 계약의 피해자다라는 걸 인지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거죠. 소송을 걸어도 되는데 저건 환웅이 소송에 걸렸으면 저거 집니다. 저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군 신화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계약서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도 남들이 뭐 그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거 좋고 이거 좋고 해갖고 깨알같이 써 있어서 그냥 사인하고 나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탈락을 했더니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연락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은 신선이 벌써 돼 있고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건 약정 상품이었는데 약정을 안 하셨네요. 야, 참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만, 타려고 하는 것만 그렇게 빠져 있는지 참 희한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단군 신화를 제대로 못 배워서 단군 신화를 배웠으면 우리가 시작부터 저렇게 야바우를 당하는 어떤 저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정 그 계약 서류를 잘 읽어봐라 라고 이게 대대로 내려왔을 건데 우리 그런 거 하나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좀 많이 하셨던 거 최근에 보증은 서지 마라. 근데 저 호랑이는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계약서 잘 읽어봐라. 뭐 하나 날라간다.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인데 실제로는 3, 7일 만에 해결됐대. 그러니까 여기서 3, 7일 기도도 나오고 100일 기도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3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 3의 숫자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 곰이 아시다시피 이제 여자가 된 거고 그게 웅녀잖아요. 근데 곰이 됐는데 또 뭐 애를 배고 싶대.
애를 가지고 그걸 참 대단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 0.75인데 이런 상황인 걸 알고 곰도 나서서 내가 출산율을 높여주겠다. 이게 당군 신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너네 이러다 훅 간다. 나라도 나서서 뭔가 이 역할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웅하고 이렇게 해서 당군이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북방 유목민 계열에서 이쪽 환인과 관련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태양 숭배와 관련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좀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무력이 좋은 이 집단이 그 집단 중에 서자 일부가 남하해서 이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에 있었던 이건 지금 남쪽 계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남쪽 아닙니다. 위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황해도 구월산도 황해도에 있는 거고 묘향산 이런 데가 자꾸 나오는 게 그 주무대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곰하고 호랑이. 곰은 이제 좀 더 얘네들 다 옛날에 잘 살았겠죠. 그래서 이런 토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과 충돌했고 이쪽은 복속했고 이쪽은 튀어서 나가서 밑으로다가 더 내려갔을 거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일반적 합리적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합리적인 게 꼭 올바른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합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 문화에 있어서 진짜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합리성이 더 올바른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성이 과연 꼭 정답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너무 문화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불규칙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 그래서 합리성에 대해서 추구했다면 지금 어느 정도 문화가 성숙한 다음부터는 합리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수 있는 그게 사실은 발전된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불합리는 불합리로서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게 신화를 이해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좀 떨어지는 해석 방식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당군이 출생을 하고 그 당군이 이 둘을 어떻게 보면 신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토착 세력과 결합된 조금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 당군이 모시는 게 이게 이제 환인을 모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왕검 성이 수도인지 아사다리 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군 왕검이 시작이 돼서 15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문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족국가 비슷한 그런 문화였겠지. 제사장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제 뭉뚱그려서 1500 그리고 갑자기 1908세에 이 얘기는 되게 재밌는 게 1500년을 통치했는데 1908세가 되려면 뭐 400년 된 뒤부터 이건 또 뭔가 싶은데 저런 식으로 이제 연대를 끌어올리는 게 중국과 뻑가뻑가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요임금 중국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명적인 것과 관련되는 요순임금 할 때 그 요임금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군이 나왔는데 바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한 400년 뒤에 이게 뭔가 싶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것들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련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돌아가실 때 아사달의 산신이 됐다. 이게 남성산신의 시조입니다. 남성산신의 시조. 그래서 당군 신화에는 불교적 영향이 존재한다더라. 불교 영향. 그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더라. 그거 하나. 그다음에 남성주의고 그다음에 당군은 남성 산신의 시작이다. 산신의 시작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했고 3이라는 거는 동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만 3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하면 3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삼세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3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 우리 문화에 흘러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2, 5로 갑니다. 2, 5. 그러니까 음양, 오행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는 3에 대한 걸로 가요. 그래서 민족 종교 하시는 분이 천부경 이런 거 하면 일석삼국 하나가 셋으로 쪼개지고 셋이 뭐 80일까지 99, 80일로 넘어가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굉장히 오래된 문화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나름의 뭔가 설득 구조가 조금은 있어. 조금은 있어. 삼수로.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태영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삼수에 대한 게 나오지만 그거는 훨씬 뒤에 나오는 거고 중국은 삼배수에 관련된 것들이 유통되지 않습니다. 잘 먹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 4, 8 이런 식으로 짝수 계열들 많고 그 다음에 중간자를 넣을 때는 오행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만 3이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십진법 전에 우리는 삼진법을 썼을 거고 삼진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살고 계셨던 지역에는 사진법을 주로 썼고 서북인도에서는 칠진법 쓰고 나중에 이제 박혁거세나 이런 쪽 뒤쪽으로 신라 초기 신라에 가면 또 칠진법 문화가 갑자기 또 나와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기원 전후가 되고 난 뒤에 십진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진법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단군 신화에서부터 삼진법이 나오는데 이 3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게 민족적 어떤 특징과 관련된 숫자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는데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이태극이라고 해서 우리 태극기 같은 그런 태극을 그리고 우리는 부채나 이런 거 봐보세요. 그럼 삼태극 노랑까지 들어간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삼태극 모르세요? 부채도 있고 향교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이 배때기에 문 배때기에 이렇게 하면 삼태극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식의 태극 문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 때 사실 그 삼태극을 썼으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통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제 산신과 관련해서 남성 산신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단군이 남성 산신 그거는 이제 남성주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산신의 시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단군 그냥 단군 신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군인 거고 하지만 여성 산신 구조도 존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된 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산신과 관련해서 여기에 후대의 산신도를 보면 언제나 산신은 호랑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때 복속되지 않은 저 호랑이를 끝까지 끼고 가서 복속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산신도 이렇게 보면 호랑이가 약간 귀염상으로 이렇게 산신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접니다. 뭐 이런 게 있어. 그 저고요. 뭐 이런 딱 그런 표현을 짓거든. 마치 말 잘 듣는 강아지가 주인 보듯이. 그리고 산신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무섭게 나오는 건 없고요. 산신이 약간 호랑이가 산신한테 재롱 떨듯이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쇼파 같이 산신이 호랑이를 약간 기대고 있고 그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그런 산신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거 따뜻하고 그다음에 푹신할 것 같지 않아? 가오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 호피인데 털도 안 빠져. 왜? 털 빠지면 재생하겠지. 살아있는 놈이잖아. 털 관리를 할 필요도 없어. 지가 자동으로 해주거든. 혀로다 핥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털 관리도 다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 단군이 남성 산신의 시조고 그 다음에 호랑이랑 재결합하는 구조는 곰은 처음부터 복속이 됐고 튀어나간 호랑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또 다른 그런 모색 구조랑도 연결점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군 신화와 관련해서 요 단군 부분은 사실은 여성 산신 얘기도 조금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조선이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기자조선, 위만조선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